저는 이어서 우리 검재호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случай 죄송합니다. 자, 저쪽 팀장님. 자, 우리 검재호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인영 이사장님하고 또 여러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할 내용은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들의 축소판이다. 노동시장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집약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을 느끼지 많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취업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청년 실업의 모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청년의 미취업자의 상당수는 이미 직장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했다가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나와서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매칭의 문제, 정확한 좋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정보와 어떤 매칭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들이거나 또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도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난 10몇 년 동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을 때 그런 구조적인 접근을 얼마큼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 번째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도 좀 앞으로 할 것이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인데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진짜 얼마큼 심각하게 또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근데 오류가 좀 있어서 잠시만 책자에 가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서 좀 책자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17페이지고 파워포인트의 2페이지입니다. 여기 나타난 그림이 2000년부터 2016년 작년까지 청년들의 고용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률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취업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 고용률이 60%라고 하면 청년들 100명 중에서 60명이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2004년, 2005년 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의 고용률이 60% 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8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 13년 가면 그것이 거의 한 56%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2014년, 15년, 16년에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여전히 2008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죠. 그죠? 3, 4, 5, 6, 7까지인데 그때 사실상 그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돼서 그때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지만 그게 10년이 지났는데 그 상황은 더 악화된 거죠. 심각하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어느 계층이냐를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보다는 여성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 그리고 또 저학력자들, 학력이 낮은 고졸자, 전문대 졸업생들, 이 사람들의 좀 문제가 심하고요. 세 번째는 나이를 또 더 잘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3세 단위로 18세부터 21세, 미안합니다. 18세부터 20세, 또 21세부터 23세, 또 24세부터 26세, 27세부터 29세, 이렇게 3세 단위로 잘라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27세부터 29세는 고용률이 되려 오릅니다. 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어디서 고용이 떨어지냐면 사실은 18세부터 23세까지,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의 고용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는 사실은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20대 초반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학교를 오래 다닙니다. 학교 재학을 오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중간에 휴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휴학을 하거나 또는 졸업을 연기하는 그런 청년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졸업하면 취업을 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보면은 특히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27세부터 29세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또 늘어나요. 물론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 문제는 다음으로 주더라도 어쨌든 취업하고 있는 여성 20대 후반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숫자와 비중은 계속 늘어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7페이지입니다. 파워포인트 7번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그럼 왜 18세부터 20세 또 21세부터 23세의 청년층 중에서도 젊은 나이, 어린 청년층들이 왜 고용이 하락하냐 보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난으로 졸업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린 청년 유보 임금의 조정수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경제 상황이 나빠서 취업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젊은 친구들은 쉽게 취업하지 않고 좀 기다린다는 거죠. 학교를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남성들이나 여성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취업을 하겠죠. 하지만 학교 대학원 이 학생들은 좀 취업하지 않고 좀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따라와 이제 외역도 갔다 오고 이런 식의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급학교 진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진학률을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보시면 1990년 이후에 대학 진학률이 급속도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성들, 이런 친구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봤을 때는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못하고 있는 젊은 백수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진학률의 변화입니다. 그 8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1990년대 초반에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였습니다. 즉 고등학교 10명이 졸업하면 그중에서 4년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이 2밖에 안 됐는데, 그것이 YS 정부를 거치면서 대학을 크게 늘렸죠. 대학 정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그것이 진학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4년 대학 진학률 기준으로 보면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불과 10몇 년 사이에 3배가 뛴 거죠. 제가 볼 땐
전문대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은 지금 보면 과거에 실업계 고등학교 비슷해요. 문제는 4년 대학 진학률이 10년 전 사이에 4배가, 3배가 뛰어는 거고, 그 뛴 것이 한 7년 내지 8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는 노동시장에 취업난으로 나타난 거죠. 그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7년, 8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청년들의 이렇게 고용 문제가 심해져서 심각한 거고요. 그러면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러운 것이 2011년 이후에 대학 진학이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왜 떨어지냐면 이건 실제로 대학 진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 기준의 변화입니다. 그 이전엔 2011년까지는 합격자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을 계산했는데 2011년부터는 매년 4월 달에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진학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뭐 재수하거나 뭐 취업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약 한 절반 정도, 고등학교 졸업생 절반 정도는 4년 대학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를, 이게 뭐냐면 청년 중에서 미취업 상태인 사람들의 비중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거의 한 80%, 70몇 % 이상 정도가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다는 건요, 대학 다닐 때 뭐, 아르바이트 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다 빼고,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취업은 해요. 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 1년 내로 취업은 하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쪽입니다. 보시면 이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전체 청년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이직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그럼 왜 그만두냐? 보면은 80% 이상은 자발적으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뭐 임금이라든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 특징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학교를 졸업해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갈 데가 없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취업을 합니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통 한 14개월 정도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백수가 되는 거죠. 백수에서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2, 3년 정도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지만 그 내막을 보면은 특히 직장을 취업했다가 이직해서 재취업 준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거죠. 이게 왜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이후에 전혀 개선되고 있을 기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직한다면, 그 다음 재취업 직장은 어떤 거냐를 보시면요. 있습니다. 이게 25페이지 정도 나와주시겠어요? 25쪽. 그 결과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 직장을 이동하면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얼마 정도 오르면 보통 한 13.6% 정도 임금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직장을 이동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정규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업했다가 취업할 때는 비정규직 취업했다가 다시 직장을 바꾸면서 정규직 이동합니다. 그리고 임금수도 높여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실업 문제는 뭐냐면 어디 보면 당연한 노동시장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취업을 해요. 한 다음에 취업하면서 또 정보를 얻고 해서 이제 직장을 보다 다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노동시장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일단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오늘 아무리 들어갔다가 거기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쌓은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일종의 비효율성인 거죠.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학교 들어가자마자 곧장 평생 제에 들어가는 게 가장 국가 전체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중간중간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백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그 실업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 못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서 다시 백수화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측면을 말씀드렸고 또 청년들은 자기가 스스로 직장 이동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신분을 향상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좀 정리를 하면은 28페이지입니다. 쭉 핵심은 그렇죠. 자,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직을 통해서 사회 경제 지위 향상을 추진한다. 근데 왜 이직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주로 임금이 낮은 경우, 또 중소임인 경우, 또 비정규직인 경우에 주로 이직을 해서 실업시장 옮긴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그런 뭐냐면 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또 고용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정부가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미반전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앞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취업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이 문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좀 말씀드리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취업한 젊은 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년 실업난이 심각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가 처음 터진 것이 2004년, 2005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 그다음 제가 이제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렸어요. 청년 실업 문제에 전반적인 평가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한 대책 사업이 몇 개년, 13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사업성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럼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되냐? 더욱 악화된 거죠. 또 데이터 통계를 보면요. 그러면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첫 번째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청년 실업률이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다.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젊은 시절의 일자리가 평생을 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첫 일자리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갈 때 이민 간 사람이 공항에 나온 사람이 뭘 할 것인가는 공항에 나온 사람이 직장에 직업이 뭐냐 결정된다. 세탁소 주인 나오면 그 사람 세탁소 하는 거고 슈퍼마켓 주인 나오면 슈퍼마켓 하는 거고 이래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일자리가 의료 계통이면 평생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거고 또 여행사는 또 여행사에 종사하는 거고 이런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도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일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나라 또 다른 계층에서 좀 더 심각한 것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5가지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진학률. 두 번째는 대학 전공과 산업 수요가 괴리되어 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네 번째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대안이 부족하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노동성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가능한 사람 안 뽑으려고 한다. 이 5가지가 제가 보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는 거고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이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정책, 정부가 청년들 뽑는 기업한테 돈 주고 고용보험료 같은 거 좀 지원해주고 이런 거에선 전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청년 실업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요. 청년 취업난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 대학 진학률은 제가 설명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자, 대학 전공과 산업 수의 불치라고 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5세부터 29세 청년대 전공 공부입니다. 보시면요, 특징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체능계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14%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체능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회 졸업하면 거의 다 비정규직 아니면 사회상 실업자로 많이 졸업하자마자 빠지는 거죠. 두 번째, 인문사회계통이 45%입니다. 대학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인문사회계예요. 근데 이것도 원인이 있죠. 왜냐하면 Y성부 때 대학 정원을 확 늘리는데 이공계 쪽은 시험 시설이나 기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못 늘리는 거예요.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왕창 늘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치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기업들, 주요 기업들은 주로 누를 뽑아요. 주로 다 이공계를 뽑습니다. 제가 보면 삼성전자도 보면 국내에 있는 인력의 거의 70, 80%가 R&D 인력이라는 거죠.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에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또 치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같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인문사회계 여성들, 예체능계 졸업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고요. 그거 보면 공학계통은 상당히 적죠. 그죠? 많지 않습니다. 공학계통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학과를 산업재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뭐 대학 교수들 또 저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도 이렇게 또 그냥 저항도 심하고 내부적인 조직 학교 내 저항도 심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의 임금 대체 확대입니다. 여기 나온 숫자가 이 숫자는 뭐냐면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은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죠. 32페이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뭐 여기 1.4, 뭐 1.5 나오는데요. 이거 뭐냐면 중소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보면 대기업의 임금이 얼마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대기업의 임금이 한 140, 1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위안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임금 수준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격차 임금 2배로 벌어졌어요. 과거엔 1.5배였는데 벌어지면서 더구나 각종 뭐 여러 가지 혜택, 보이지 않는 혜택들, 사회적인 신망도, 결혼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거 봤을 땐 그 격차가 몇 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아무리 가도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들 눈높이 낮추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청년이라도 낮출 이유가 없어요. 당장 내가 대기업 가면 400만 받는데 중소기업 가면 200만 받고 근데 내가 왜 대기업을 안 가겠어요? 가려고 2년, 3년 재수하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볼 땐 이 파트가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문제화 심각하게 시키는 가장 큰 파트다. 그리고 이건 단지 청년 대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대기업 정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관련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규모의 분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988이라고 998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1%고 전체 취업자의 12%만이 300개 이상의 대기업이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보세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보세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에서요. 100인에서 300인 사이. 그러니까 300인 사이 대기업 못 가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100인에서 299인 사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한 다음에 전체 임금 근로자의 60%는 어디에 근무냐면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근무해요. 잘 아시잖아요.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어떤 기업들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저번 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거기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그림에 없으면 다른 선진국들, 일본이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 좀 보면요.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대기업이 한 3을 차지하고요. 튼튼한 중견기업이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한국은 어떠냐면 이게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형인데 그 나라는 원통형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3분의 1, 중간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50에서 한 499인 정도, 499인 정도의 튼튼하고 역사가 있고 재정 상태가 좋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 3분의 1. 그러니까 대기업 못 가더라도 중소기업 가더라도 뭐 자기가 라이프가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가죠. 그래서 한국은 중견기업, 즉 경제의 허리가 취약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으로 못 가게 만드는 정책이죠.
중소기업이 평생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유리한 그런 정책이니까 여기서 점점점 이제 경제 허리가 취약해지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편입니다. 그 다음 이슈가 경식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제가 이제 노동시장을 전공한 사람 봤을 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또 우리가 항상 경식 노동시장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경식 노동시장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을 유연하자고 하는 것이 사람을 쉽게 해고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유연한 OECD에서도 그렇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단은 그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가 일방적으로 기업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정규직이고 한번 대기업 직장이면 영원히 대기업 직장으로 대기업 직원으로서 엄청난 걸 혜택을 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너무 비싼 사람은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해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좀 점점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채용할 기회에서 차라리 외국 가서 외국인들 외국 가서 기업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현대자동차가 요구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 지수가 2004년, 2005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대 정도 됐어요. 지금 800만 대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국내 인력은 하나도 안 늘었죠. 타고 있어서 뭐 러시아, 뭐 멕시코, 뭐 미국 사람 다 늘은 거죠. 그럼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현대자동차도 보면 자기들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 못하는 거예요. 워낙 코스트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유연성 중에 하나, 임금 유연성을 좀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임금 유연성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처럼 유연한 데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보너스가 늘었다 적혔다는 건 그건 임금 체계 문제예요. 뭐냐, 임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국 임금 자체, 임금 시스템 것도 있으면서 보너스 더 주고 적게 주는 거 가지고 임금 유연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넌센스라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보 부족. 이것도 있습니다. 뭐 다른 훌륭한 중소기업도 있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얼마나 훌륭한지 또 가서 내가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인지 그런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이제 부족하니까 청년들은 점점 더 중소기업 가기 싫어하고 중소기업 가기 싫어하니까 이거 청년 실업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지금은 한 5년만 지나면요. 일반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들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확 줄어드니까. 청년들 확 줄어드니까.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왜냐면 어차피 좋은 직장에 가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 서 있는 거고 그건 지금이나 10년 뒤나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해결해서 첫 번째가 이제 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의 원인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 답이 5가지인 거죠. 근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하루 이틀에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노력해야지만 결코 겨우 발생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볼 때는 우리가 현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실업 문제 앞으로 몇 년 지나도 예전할 거다. 그게 어려운 기관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구나 이제 다음 페이지죠. 제가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청년 대책을 평가하면 매 정부마다 청년 실업문 해결을 날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 실패를 더 굳히기, 즉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한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5년 단임제니까 그래서 1년 내지 2년 동안에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정책이 이산 정책만 나옵니다. 돈 쓰는 정책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순환고시 제도니까 자기도 1년 내지 2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플랜, 구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 다음에 기업과 노동조합도 어느 하나 일단 들어오면 자기 편이지만
밖에 있는 청년들은 난 모르겠다는 거죠. 이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임금도 낮추고 임금도 조정하고 좀 노사관계도 좀 이렇게 선진화시켜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 챙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노사관계도 제가 볼 때는 노사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안정화 측면이 있고요. 선진화 측면이 있습니다.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간에 둘이서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노사관계 분규가 평편한 관계예요. 그 지금 현재의 관계가 노사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선진화 단계는 어떤 거냐면 노사가 손을 잡고 회사 내에서의 여성이라든가 차별을 없애고 그 다음에 회사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적 아이디어를 서로 내서 공유하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선진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북구 국가들은 그런 선진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노조 대표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고 실제로 그 지역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조 대표가 와서 그 고민하고 토론을 해요.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돈만 월급만 더 받아 그게만 하는 거죠. 그건 안정화 단계고 선진화 단계는 못 간 거죠.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사명이 좀 그동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 문제인데 이것은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교수가 한번 그러시더라고. 이 사사사명 혁명에는 한국은 주도적인 세력은 될 수 없다. 그럼 한국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선택의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패스트 러너. 바로 뒤에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직선에 쫓아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선택은 쇄국주의다. 사사사명 밖에 가고 난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먹자. 놀자. 이런 건데 만약 우리가 패스트 러너 프로세스를 선택하게 되면 4.3명이 발생해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게을리하고 쇄국주의 정책으로 가면은 일자리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은 일자리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경험은 이미 1차, 2차 산업혁명 때 이미 겪었던 경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노동시장의 결정이 바뀔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단계 이상. 그것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캐디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택배, 또 대리운전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면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정부의 공식 통계는 한 60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다 해보면요 최소 한 대가 30만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가 한 2,600만 되잖아요. 그중 이미 5%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뭐 캐디라든가 보험모직원이라든가 학습지 교사라든가 또는 각종 무슨 프리랜서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급격하게 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바뀌어오는 거.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그런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성대 근로종사자가 앞으로 10년 되면 10년 뒤에 가면요. 제가 볼 때는 한 전체 취업자의 한 1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전혀 그 계약 근로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근로관계에서 지금까지는 집단적 노사관계, 하나의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크로스되는 거예요. 많은 근로자와 한 사업자, 또 한 사업자와 반대로 한 근로자와 여러 사업자들. 그러니까 관계도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얘기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현재 노사관계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한 그런 법인데 이걸 개인적 근로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고 해주시고요.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일자리 늘었는데 어느 사람이 일자리 늘었냐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게 맨 뒤에 끝에 있는 게 보건 및 복지입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100만 명 늘었어요. 전체 그동안 늘어난 순증 일자리의 38% 정도가 보건 및 복지에서 늘은 겁니다. 그럼 이 자리의 특징은 다 아시잖아요. 정부가 돈 내서 만드는 일자리예요. 특히 노인 장애형 요양보험제도, 그 다음에 무상보육. 이것 때문에 이제 쫙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100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80만 개가 여성 일자리입니다. 그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아시는 것처럼 다 2 내지 3%가 안 됐죠. 근데도 일자리가 힘들어한 게 다 정부가 돈 내서 만든 일자리.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이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는 결국 뭐냐면 뭐가 가려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큼 낼 것이냐 문제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세금 더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자리 만들자. 그럼 좋게. 사회적으로 합의되면 좋아요.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한 게 결국 유럽의 스칸다나비아 국가들이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우리가 세금 더 내겠다. 지금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한 19.5 내지 6%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걸 23%까지 23%까지 올리겠다 할 때 그걸 국민이 동의해 줄까? 그럼 동의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재정 적자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보면 재정 적자가 크진 않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재정 적자가 올라가니까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OECD라든가 이런 국가들 이런 데서 하는 한국을 좀 조심스럽게 와칭하는 그런 주의 국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결국 핵심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지금과 같은 과정을 늘리려면 결국 정부 재정의 적자 확대 또는 조세, 증세가 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때 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사회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가 어떤 우려스러운 거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니까 고용은 개선될 겁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 그 39페이지 가시면은 결국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일자 창출이 4가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 그죠? 동일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과 큰 분야를 하겠다. 뭐, 이번 이번에 현 정부도 지금 이 파트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기왕이면 사람을 더 채용하도록, 청년들을 더 채용하도록 만드는 거. 4번째가 뭐, 정부 고용 실업적 정책을 강화시키는 거고, 5번째가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 창출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때까지 과거에 실패한 경우를 청년 실업 문제, 저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해서 실패한 경우는 뭘 말하냐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했던 건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시스템을 바꾸거나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하게끔 해주거나 그것이 아니고 결국 정부가 돈 대서 만들어준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기는 일자리 늘어났지만 그것이 보건 복지적에서 일자리 많이 늘어났고 그건 그쪽 일자리는 아시는 것처럼 나쁜 일자리도 말이 많잖아요. 수업에서 보육교사 한 달 월급 150만 원밖에 안 나면 말이 많은 거고 간병인들 의료보험도 못 들고 월급 한 달에 150만 원씩 한다는 말도 많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 또 새로운 딜레마를 정부가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딜레마를 생산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단순히 청년 실업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인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50국가 중에서 고용이 높은 나라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도 이 3가지 케이스 중에 적어도 1개 정도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지 단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10년, 거의 20년 정도 이쪽 분야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부가 하시는 게 점점 줄어든다. 그 정부가 하는 지금 하는 뭐 100몇 가지의 청년 대책이라는 것이 보통 선해볼 때 물론 나름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의미가 있고 치열함을 같이 했고 성과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청년 실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뭔가 사회전적인 선택,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청년 실업 문제 앞으로 계속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상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걸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5분간의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주최 측에서 단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